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대선을 닷새 앞두고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결집의 사활을 건 각 당의 총력전, 하지만 후보 단일화의 셈법이 서로 다릅니다. 내일 사전투표와 대선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이틀간의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많은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져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전에 투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마치고 전국 유세 강행군을 이어가며 표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한 지지자들의 항의와 여야 공방 속에 당내 책임론도 부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내일 오후 5시 이후 외출해 6시 전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26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충과 낮은 중증 화율 등을 고려해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9일째 공격을 가하며 유럽 최대 원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나라는 다만 민간인 대피용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는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급속히 강원도 삼척까지 불이 번지면서 주민 3천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한울 원전까지 불씨가 날아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경북 울진 군청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불 상황실이 마련된 울진 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한울 원전 근처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산불로 통신사 기지국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해 이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한울 원전에서는 오후 3시쯤 원전 구역 안에 불씨가 넘어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은 원전 구역 내 잔디와 나무 등을 태웠지만 건물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울 원전 측은 원자로가 두꺼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데다 앞쪽에 넓은 도로가 있어 산불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번져 산속에 있는 고압 송전선로가 불에 타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측은 출력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여 운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류탱크 화재 등에 쓰는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현장에 배치했고요. 원전 근처 7번 구독 쪽에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 북면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입니다. 현장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순간 초속 2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습니다. 산불 3단계가 내려진 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진화를 위해 헬기 40여 대와 인력 7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또 소방당국도 소방 동원령을 내려 대구와 강원 등 모두 10개 시도에서 장비 100여 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현재 강풍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12채와 창고 3동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전투표소가 차려진 북면 사무소에서는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전기 공급이 끊겨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3,900여 명이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기세가 워낙 강해 주불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군청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도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고 인근 산 중턱까지 불이 번져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지금도 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5시 10분 무렵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YTN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화면인데요. 저희 YTN에도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도 치솟는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으로 불이 계속 번지자 대응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에서 조금 전에는 인근 소방서 소방력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바람을 타고 인근 대모산 중턱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산림당국은 헬기까지 투입해서 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바로 버스 기지 그리고 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주택가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우려해서 소방당국은 주민 대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대피 인원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의 사전투표소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내일은 확진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역 한편에 차려진 사전투표소에 구불구불 줄이 이어집니다. 일찌감치 투표를 끝내려는 시민들로 사전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러웠습니다.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냥 잠깐 서울역 들려가지고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대선. 본투표 날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일부러 나온 20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첫 투표가 대선이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도 보고 후보 공약도 보고 저희 이제 20대한테 좀 더 생각이 코로나19 방역 절차는 발열 체크만 하는 거로 간소화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씩 늘고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투표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본투표 날에는 좀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투표를 해서 이제 빨리 투표를 하자 생각으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뭐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염려 안 했습니다. 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다양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치 모든 집값과 물가 안정 그런 거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도 사실 서민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서민의 경제가 나아지는 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안보관 같은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후보를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아침이 아닌 오후 5시부터 가능하고 사전투표소 안에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오늘 사전투표를 하며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표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망의 사전투표 첫날, 주요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전부터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 집회의 상징성을 지닌 광화문 인근 투표소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던 1년 전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대검찰청 정문을 나오면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판 배우자 리스크 재부상을 우려한 듯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모두 동행하진 않았는데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 별도로 투표에 나섰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보란 듯이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종로에서 투표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여야 지도부 역시 한 표를 행사하며 사전투표 기선 제압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주 명예 시민으로서 이곳에 투표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역사에 기록될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격려했던 지난 19대 대선과 달리 이번엔 첫날부터 후보들까지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 여파 최소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지지층 내 부정선거 음모론 불식 등을 노려 사전투표 영끌 작전에 나섰지만 초박빙 판세 속 승패를 가를 부동층과 확진자, 격리자들의 투표 참여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누구 하나 유불리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상이몽 셈법 속 지지자를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분위기 상승을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뒷거래 야합에 역풍이 불 거라며 여권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안 전 후보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도 선대위 인사가 민주당으로 이탈하고 당내 책임론이 불거지며 단일화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박빙의 판세 속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에서 성사된 야권 단일화. 민주당은 구태이자 뒷거래 야합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단일화가 윤 후보 측의 협박 정치의 결과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 있다. 명분 없는 성급한 단일화였다면서 판세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여권 지지층이 역으로 강하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역풍이 부는 게 확실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하면 좋은 단일화, 남이 하면 나쁜 단일화냐는 겁니다. 불과 하루 전에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한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겠다고 오밤중 의총 쇼까지 벌인 건 잊었나 봅니다. 이어 이번 단일화는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며 야권의 총결집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당장 후보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어 보이더라도 막판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상승세를 탈 거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득표율이 몇 프로 가산될 거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마지막 분위기 싸움에서는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에선 선대위 소속이던 인사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자필 편지를 올리며 정권 교체 무산만은 막아야 했다고 거듭 사과했고, 권은희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를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능력 있는 대통령 후보를 자임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워 강원도와 수도권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마치고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한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5년 동안 쓰는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누면 투표용지 한 장이 6,700여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며 이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우리를 위해 쓸 이 엄청난 예산들이 결국은 4대강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씨잘데없이 경제만 나쁘게 하는 사드를 사거나. 접경 지역인 강원도 민심을 공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말이죠. 누구라고 한 건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능력이다.
대선 닷새를 앞두고 강원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안보와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춘천에선 지역 경제 발전 공약을 꺼내들며 성남시장 시절 같은 예산으로도 전임 시장이 남긴 7천억 원 부채를 정리하고 현금 5천억 원을 갚았다고 내세웠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고 정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이런 잘못된 정치가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 정도밖에 못 만든 것이다. 정치만 똑바로 하면 나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강원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동부 지역을 훑으며 정치 교체를 외치고 청년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주말까지 이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이기도 한 성남시와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부유하는 수도권 표심을 붙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산과 경북에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당의 퇴출이 곧 정치 교체라면서 단일화로 동참한 안철수 후보도 철수가 아니라 진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6박 7일간 전국을 도는 총력 유세 이틀째, 윤석열 후보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정치 교체를 내세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정치 교체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퇴출되는 것이, 그래서 유능하고 정직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이 그게 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재현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장 의원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정치 신인인 자신을 대선 후보가 되도록 이끌어줬고 후보 단일화도 성사시킨 주역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의 아들 장재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신을 제거하고 저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대했던 안철수 후보와의 공동 유세는 당장 성사되지 않았지만 사전투표 직전 이뤄낸 단일화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이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경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 경주를 포함한 경북은 윤 후보가 지난 1일 단일화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느라 갑자기 현장 유세를 취소했던 곳인데요. 결국 극적인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돌아왔다며 그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극 지지층에 퍼져 있는 부정선거 논란을 의식한 듯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영남권에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윤 후보는 주말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두루 훑어 올라가며 막판 중도층 표심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첫날 사전투표율 속에 각 당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SNS에 올린 글까지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글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대목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이 민주라는 단어를 3차례나 써 노골적인 대선 개입에 선봉에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국민이라는 단어도 2차례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메시지에 시비 걸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마다 입에 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발언부터 제대로 단속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거 사무원들이 착용한 장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사무원들이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하게 한다며 선거 중립을 지켜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장갑은 중앙선관위에서 방역 요구로 일괄 구입해 전국에 배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항의가 있어 투명 비닐 장갑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예민한 시기인 만큼 오해 살만한 건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황당한 트집 잡기라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그렇다면 기표소에 빨간색 잉크도 바꾸자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오늘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아침부터 인파가 몰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후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새벽에 가서 6시 하셨어요? 훨씬 전에 도착했는데도 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오후에도 아주 줄이 제가 길더라고요. 1등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30%는 사전 투표에서 훌쩍 넘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대선은 없었다. 역대급 피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전 투표율은 왜 높은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의 편의성 때문에 높은 것 예. 같아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전 투표를 했고요. 일하다가.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는데 계속해서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26% 기록했는데 지금 추세 첫날 보면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보다 한 6%포인트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추세가 내일도 반영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30%를 훌쩍 넘어가지고 35%를 기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초박빙의 진영 대결 때문에 네.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최대한 지지층을 끌어들이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칫 확진자 또는 이제 격리자가 되면은 투표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위기적인 특수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또 경제가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이제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 정치가. 그래서 내 삶을 과연 누가 지켜주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권 의식이 굉장히 작용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갑자기 있었던 안철수 전 후보의 기습적인 단일화, 이 부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보수층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역풍으로 지금 투표 참여율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투표율이 높아지는 부분에는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고 와서 각종 사진들이나 소회를 적는 글들도 상당히 좀 뜨겁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7.57%니까 예. 내일은 토요일이고 휴일이니까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역대 사상 최고 투표율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 33%에서 3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비호감 선거인데 지금 앵커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예. 비호감 선거인데 왜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하냐. 근데 보면 이 비호감이요. 상대방에 대한 비호감이에요.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 후보.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난 정말 비호감이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크로스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가 비호감인 후보를 내가 가서 반드시 찍어야겠다, 이렇게 떨어뜨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어르신들, 예.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야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 한다. 혹시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하거나 내일 투표를 하면 수요일 날 법정 휴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 안 하고 어디 놀러 갈 수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젊은 분들은 빨리 투표하고 예를 들면 직장 근처에서 빨리 나와서 점심 시간에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을 휴일로 쉬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 당에서 다 같이 투표 독려를 했잖아요. 계속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유권자들 중에서는 이거 사전 투표가 좀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감시 잘할 테니까 빨리 투표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져서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그런 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4자 대결이 아니라 이제 뭐 3자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마친 새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저도 검찰총장을 하다가 작년 딱 오늘 2021년 3월 4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정의,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볼 수가 없어서 작년 오늘 사퇴했습니다. 투표로서 심판해서 이 사람들 갈아치우셔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디에서 투표를 하면 될까? 관내 투표가 있으니까 어디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서울로, 또 윤석열 후보는 부산으로.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예. 당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세 일정을 좀 바꿔서 서울 광화문에 가장 가까운 소공동 예. 주민센터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참모들의 어떤 코치를 좀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유는 이제 역시 이제 광화문 하면은 촛불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촛불 민심으로 탄핵했던 어떤 보수 정권의 후보하고는 좀 차별화시키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좀 열세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역전을 해야만이 전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수도권 강화 전략에 따라서 지금 이제 광화문 근처에서 투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때문에 예. 좀 본인이 여유가 있다. 따라서 스윙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PK 지역의 유세 일정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내일은 또 TK 지역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묶어두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두 후보가 던진 메시지는 사뭇 좀 충돌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 던졌어요.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평화, 통합. 이것 자체가 또 유능한 그런 경제 대통령이 위기에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정치 보복 이런 것보다는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자신이 적임자다. 그리고 평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세 가지 메시지 던진 것 같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역시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들었지만 다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스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검찰권 강화 얘기를 또 던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의 시대 정신하고는 과연 맞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민심에 맞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건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치와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다 갈아치워야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강조였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각 후보들이 본인들이 이제 소환하고 싶은 기억을 소환한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집권 민주당에서 가장 그 뭐랄까 그 자랑스러워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순간이 다시 왔으면 하고 희망하는 것이 촛불 시위잖아요. 예. 촛불 시위 때 그 촛불 시위의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쉽게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일부러 투표를 한 것은 국민들에게 그때 우리 찍어주셨잖아요, 촛불.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찍어주세요라는 그런 식의 어떤 호소,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신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고요. 전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무슨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쪽에서 그동안 호남을 많이, 역대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호남을 방문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부산에부터 시작해서 대구, 안동, 충청도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유세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마침 부산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게 사전선거 일정과 맞춰서 거기서 투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투표 장소가 아니라 이분도 역시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걸 소환해내셨어요. 뭐냐면 내가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 정권으로부터 쫓겨나고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게 1년 걸렸다. 그런데 여기 그날이 3월 4일 내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죠. 두 후보 모두 본인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을 국민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그 기억을 소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급 장면은 두 후보 다 부인을 동행하지 않고 그렇죠. 홀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뭔가 이렇게 다정한 모습 또는 서로 화목한 가족의 모습도 좀 이렇게 비치면서 투표를 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어차피 뭐 논란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그냥 동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뭐 아무래도 지금 배우자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김혜경 씨는 김혜경 씨대로 뭐 사적 심부름 논란 또는 뭐 법카 사용 의혹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허위 경력 이력 문제,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노출될수록, 특히 이제 두 후보하고 함께 배우자와 함께 투표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득표 전략에는 마이너스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대선 역사에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포착이 됐어요. 빨간 스카프,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징 색이죠. 그걸 이제 차고 투표를 했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포착을 못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두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 유권자들은 좀 아무래도 씁쓸한 그런 생각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뭐 어떻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느 당이 더 유리할 거라는 그 속설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안 통한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히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민주당, 국민의힘 한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 4.15 총선 경우에는 이 대부분 이제 앞서 나가다가도 그 사전 투표를 개표를 하니까 거기서 뒤집어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이게 무슨 뭐 일부 후보들은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소송까지 걸었었고,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재검표도 했었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것은 민주당에 유리한 게 아니냐,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당이 이렇게 선거 동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투표를 하러 가서 보니까 결국은 두 군데에서 하려다가 약속 시간에 쫓겨서 두 군데 다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약간 우리가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걸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사전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사전투표하겠다는 그 응답이 낮았었는데도 정작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2030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2030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그런 경향이 있었죠. 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관성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했던 그런 데다가 이번에는 2030과 나이 드신 분들이 겹쳐졌으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 투표율이 과연 그러면 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냐 이 부분은 아마 저는 그 반대로 이번 경우는 사전투표가 개표가 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존에 갖고 있던 통념들을 좀 상당히 흔드는 대선이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보시기에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예. 최종적으로 합산해서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77%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추세로라면은 80%를 훌쩍 뛰어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양상을 보면요, 박빙 우세를 윤석열 후보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추세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77%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뭐 예를 들면 뭐 87%다. 그러면 10%포인트만큼의 높은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10%포인트가 높다고 가정하면은 이 높아진 표심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윤석열 후보에게서 왔다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왔다면 그쪽이 유리할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속을 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예를 들면 뭐 친문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20, 30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을 했고 또 그게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거는 맞는데 이번에는 상당 부분 20 남자 세력들은 민주당을 심판하는 그런 이제 기조가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인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기습적인 단일화 보고는 상당 부분 좀 등을 돌리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결코 높은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이어서 좀 여쭤보면 오늘 부산에서 윤 후보가 투표를 한다 그랬고 안철수 후보하고 나란히 그럼 등장을 하려나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안 후보는 아직 유세에 함께 나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후보의 단일화가 실망감을 키웠을 거냐 아니면 시너지 효과와 분위기 상승 효과를 더 키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선거에는 판세가 있고 그다음에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기세예요. 기세라는 것들은 그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놓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은 그 대부분이 다 흩어져 갔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로 뭐 양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기권을 하거나 심상정 후보에게 가는 표가 있어서 서로들 그 표가 나한테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유세에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그 반대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야, 뭐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 됐는데 이제 게임 끝난 모양이다. 이런 식의 어떤 좌절감 같은 걸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뭐 열성 지지자들은 뭐 분노를 감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윤안 단일화로 인해서 이거는 뭐 별로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게 되나 보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좌절감을 주는 그래서 기세가 꺾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안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판 기세에서 확
뭔가 휘어잡았고 그것이 이제 사표 방지 심리하고도 또 이어질 수 그럼요. 있으니까 유리할 것이다. 저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른가요? 다른데요. 예. 지난번에 2002년 때요.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의 단일화가 있었는데 투표 하루 전날에 정몽준 후보가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지지를 예.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세로 얘기하면 당연히 노무현 후보는 끝난 것이죠. 그런데 민심은 오히려 역풍을 불어가지고 기적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당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안철수 후보가요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을 때는 상당히 시너지가 났어요. 구체적으로 5% 박원순 후보에게 50%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양보했을 때, 그렇지만은 반면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합해가지고 본인이 포기하고 단일화했는데 뭐 반쪽 단일화,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뭐 미국을 간다라든지 이랬을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밀실에서 야합으로 한 거예요. 방금 TV 토론했는데 나가자마자 장제원 의원의 뭐 매형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담판해가지고 단일화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국민당 내부에서도 뭐 8천 명의 항의 댓글이 오고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역풍이 불 거다. 가장 대표적인 역풍이 어디서 부냐면 제가 볼 때는요. 2030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절차적인 공정성,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역풍이 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역풍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을 거예요. 아마 야 이건 무슨 소리야? 너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고 안 했어? 정권 교체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라면서 거기에 대한 마치 노무현과 정몽준 때 정몽준 후보가 사퇴를 한 것처럼 그래서 분노 표심들이 자극이 된 것처럼 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다면 그런 게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계속 단일화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단일화 대상이었어요. 단지 그게 뭐 삐걱삐걱했던 과정인데 그 과정을 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내가 다 줄 테니 책임 총리 제3 그 지대 다 줄 테니 우리한테 와라라고 쉽게 얘기하면 손짓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 안 하고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별로 그렇게 분노감을 느낄 그런 계제가 없다. 역풍이 없을 것이다. 저도 짧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5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은 뭐 역풍이 안 불고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역풍이 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일화를 하려면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역풍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김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실은 안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우리 안 후보 하면서 뭔가 옹립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가마를 태워서 뭐 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깨에 그래도 좀 올려놓고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우선 모습이 뭔가 저게 아닌데 싶은 게 있단 말이죠. 한번 좀 보시죠. 공동대표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설명 과정에서?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뭐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고위원직 2자리를 국민의당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혹시 그런 그거는 얘기...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그 제안도 뭐 당 차원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협상단이라는 게 뭐 정권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그거는 그건 입당 과정이 있어가지고는 전적으로 당의 영역입니다. 들은 바 없다는 게 당에서 논의가 전혀 된 게 아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나를 제껴놓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아무것도 못 들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뭘까요? 뭐 둘 중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면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그 대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협상 과정은 결국은 후보가 결단을 한 거잖아요.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당 대표에 앞서서 적어도 대선 전국에서 그 대통령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그 후보의 결단에 의해서 양 후보가 통합을 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불편한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통합 과정에서 그런 잡음과 삐걱거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더 큰 그런 대의라든가 그 틀 속에서 그것은 결국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이 판을 바꾸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기분 나쁨이라든가 불쾌함 이런 것들이 판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얘기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렇게 끝내는 게 어디냐, 누군가 책임은 지고 나서 아무튼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어떻게 좀 삐그덕거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순조롭게 어떻게든 진행이 앞으로 될까요?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 합당을 하기로 했는데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 합당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정치적인 지분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자리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당권을 준다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당장 단일화는 했지만은 뭐 유세를 제대로 할지 불안한 좀 단일화가 되고요. 그리고 집권을 못 한다면은 당장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패배한다, 그러면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합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 신분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본인 같은 경우는 뭐 백지로 조건 없이 했다 그러는데 이걸 안 지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합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관문인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승리한다고 해도 이 합당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합당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싸워서야 대선 끝나고 서로 얼굴 보기도 그렇고, 뭐 보면은 SNS에서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 간에도 상당히 좀 미묘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죠.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주제를 사실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 화합과 통합. 근데 이제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까 이제 우리 배 교수님께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정치 생명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반대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그 후보였던 분과 그다음에 호남을 대표하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른바 뭐 문파라는 분들, 그 세 세력으로 이제 갈리면서 치열한 당권 다툼과 뭐 비대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뭐 거치면서 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아마도 지방선거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정치판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 저희가 아무리 뭐 조용히 가자 하더라도 이게 현실인걸요. 뭐 그래도 노력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승복의 문화가 필요하다. 승복.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은 치열하게 싸우되 결과가 나오면 좀 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100여 석의 그런 당을 가지고 172석의 당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국회 권력을 못 이기기 때문에 법안 통과도 못하고, 그러면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만약에 당선자가 된다면 본인 또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정공학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뭐 동물 국회가 또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요. 또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그러면 뭐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온갖 비리 문제를 가지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저항을 할 텐데, 그래서 승복의 문화가 중요하고, 역시 이제 제도적으로 거대 양당,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다당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도중에 하차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역시 선거가 끝나면 우리 정치, 사회 각계 원로들이 나와서 승복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도록 좀 길잡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김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6만 6천여 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만 6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배,
2주 전보다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서는 16배 정도 많습니다. 정부는 당초 대통령 선거일인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미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1, 2주 이내에 확진자 수가 최대 35만 명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점 도달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합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배와 미사 등 정규 종교 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전에 거리두기 전면 완화는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만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 영향은 10% 내로 예측했다며 이는 현재 의료 대응체계 안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전파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이 예전처럼 유행 정점의 규모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소폭이지만 가파른 확산세 속에 단행된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유행 정점 도달 시기가 더 빨라지고 확진자 증가 규모도 다소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나온 이후 여론은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거리두기 대폭 완화를 요구한 반면 의료계는 확진자 급증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은 불안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저녁 장사 준비가 한창인 서울 홍대의 한 고깃집. 개강 이후 유동 인구는 늘었지만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유지된 탓에 가게를 찾는 발길은 여전히 뜸합니다. 정부의 영업 종료 시각 1시간 연장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합니다. 1시간 늘어났다 그래도 음식점에서 1시간에 고기를 먹거나 끝날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늘렸다고 테이블이 한 번 더 들어온다는 이런 기능적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방역 완화 흐름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이번 조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 연장으로 매출보다는 인건비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단체는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적인 만큼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조치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1시간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늘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더 큽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은 최소한 24시 또는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풀어야 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방역 조치가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며 완화 조치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낮에는 안 걸리고 밤에는 걸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에 대해서 구애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일부 시민들은 당분간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간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은 같이 조금 더 지금 형태로라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의료계에선 현재 상황에서의 방역 조치 완화가 되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감염 전파율이 100% 가깝게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9시부터 10시간이라 10시부터 11시면 실제로 2차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 정부의 완화 조치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 같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달 말에 위중증 환자가 최대 2,7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86명으로 연일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유행 규모와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망자는 800명에 육박합니다. 직전주 500명의 1.6배에 달하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망 규모가 2, 3주 전 10만 명대 확진 여파로 20만 명대 영향은 아직 반영 전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고려하면 하루 200명 이상, 많게는 500명이 숨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평균 확진자가 1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14에서 15%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한 200명 나와요. 피크일 때는 뭐 한 400명, 500명 나올 수 있겠죠.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의료 역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달 말 위중증 환자가 최대 2,700명에 달하더라도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절반 정도 가동 중인 중환자 전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문제도 전문의 파견 등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내과, 응급, 마취과 전문의 등 206명을 신규 근육안을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의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료 체계 보완과 함께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 진행을 막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26만 6천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이겠습니다만은 27만 명이 아마 정점이고 그걸 찍고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26만 6천 오늘 찍으면서 추세를 봐서는 27만이 정점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거리두기 수준을 가지고 나서 예측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방역 패스도 완화됐고 그러니까 아예 폐지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완화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사실은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더 암담한 거는 그 규모의 끝이 어딜지를 아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측이 돼버리면 그때 예측 상황이면 중증 환자는 얼마고 또한 여러 가지 응급의료 체계는 어떻게 가동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 정점의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키워놓은 게 오히려 지금 가장 큰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 우려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되는 점이 또 하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지표가 함께 악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루 사망자 수가 200명에 근접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증 환자라고 표시되는 사람이 아직 800명 안 넘었는데 사망자는 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중증 환자의 한 4분의 1이 그냥 돌아가시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중증 환자의 범위의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의 숫자가 꽤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나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부담을 지게 되니까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응급실에 도착도 못하고 사망하는 분들. 오히려 중환자 병상은 남아있는데 앞단에서 환자들을 구분하고 중증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사망자가 중증 환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은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가장 취약한 곳인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요양병원에 어떤 게 통보됐냐면 앞으로 경증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봐라. 중증 환자만 전원받겠다라고 이미 선포가 된 상황이라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도 끌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요양병원에서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되면 사망자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용 시간이 1시간, 밤 11시까지로 이제 늘어납니다. 대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을 테니까 1시간이 늘어나면 몇 % 정도는 확 번지더라. 이런 건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간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 돌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의 그 거리두기일 때의 수준 정도에 맞춰서 뭔가 완화되면 거리두기 수준이 완화되니까 그걸 지표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뭐 같이 돌리신 팀이나 이런 다른 팀들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랬을 때 지금의 거리두기 수준의 이제 억제 정도에 비해서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행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 차원에서는 10% 정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예. 실제 10%보다 더 많은 상황, 훨씬 더 증폭되는 상황을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뮬레이션이 예전 10시까지일 때 뭐 30만 명 넘는 수준의 그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36만 명 정도가 이제 최대치였다면 이렇게 되면 정말 40만 명 넘는 그런 최대치의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잠깐 여기서 산불 현장으로 좀 가봐야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한때는 한울 원전 인근까지 확산해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 예. 자,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오늘 오전 최병암 11시 산림청장이 지금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경에, 잠깐 듣겠습니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화가 된 산불이 약 초속 12m에서 15m의 강풍을 타고 이 해안 방향, 즉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 덕천 해변 방향으로 급속히 진행이 됐는데 한 4-5시간 만에 약 8km가 되는 이 지점까지 급속히 산불이 확산이 됐습니다. 현재는 바람이 3 내지 8m 정도로 지금 불고 있고 남풍에 의해서 지금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어서 산불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 경계를 지금 약간 넘어선 지역까지 산불이 확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또 한국가스공사의 삼척기지가 있는 지역하고 약 1.7km 정도 전방까지 산불이 진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산불의 영향권은 약 3,300헥타르로 추정이 되고 울진 지역이 3,240헥타르, 삼척이 6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곳곳에 마을들이 있는데요. 현재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마을 주민 2,215세대 약 3,995명의 대피는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피해는 현재 정확한 숫자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워낙 위험한 지역이라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약 50여 채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야간에는 그동안 헬기를 43대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야간으로 바뀌면서 헬기 진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진화 인력은 인력 진화를 하고 있는데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전문진화대 등 총 1,842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 진화 인력은 주로 울진 원자력 발전소 부근하고 산불이 확산되는 이쪽 나곡 해수욕장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에 울진 원자력 발전소로까지 번진 산불은 이쪽에 소방 인력과 자체 방어 인력 그리고 특수진화대 활동으로 방어는 성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울진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안전하고 또 여기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가 약간의 열 피해를 받았었는데 다시 지금 복구한 상황이고요. 피해는 더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북상하고 있는 산불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서 이 지역에 대한 방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12시부터 바람이 점점 세지기 시작해서 03시 이후에
순간 풍속 약 20m까지 강한 바람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바람 방향이 지금 남풍에서 다시 북서풍으로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고성리와 후정리, 덕천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지금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차는 총 이 경북 지역에 91대가 들어와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지금 오고 있고 그 소방차들이 오는 대로 이 남쪽 지역에 방어 작전을 가옥 방어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출과 동시에 06시 50분부터 헬기 43대를 투입해서 공중진화 작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청장의 산불 진화 관련 현장 브리핑 중계 보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방역 전문가들은 아직 이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시지만 자영업자들은 더 풀어야 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뭐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위로를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네. 그만큼이나 상황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의료 현장의 상황들도 그다지 좋지 않고 중환자범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에서 이제 전원도 제대로 못 시키는 상황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할 상황들이 되고, 또한 현장에 있는 의료 노동자들도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지친 상황들이 반복되는 양상들, 또 사망자가 지금 이미 거의 200명이 육박했는데 이제 뭐 200명, 300명, 400명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사실 그 사망자들도 다 누구의 가족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번지기 시작할 때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백신을 한 인구의 얼마 정도가 맞으면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수그러들겠지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네. 델타 다음에는 델타만 끝나면 했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하고, 근데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또 나온다고 네.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더 길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한 1.5배 정도 돼서 훨씬 더 빨리 전파되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 만약에 지금 주종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나머지 백신 효과를 회피하거나 이제 어떤 중증화 비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오미크론과 비슷하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약 10% 정도가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 이제 BA2가 지금 검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지금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의 변이는 좀 없었으면 예. 좋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대선 투표도 네네. 시작이 됐고요. 네. 새학기 등교도 시작이 됐습니다. 유행을 확산시키는데 이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대비는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등교 수업은 어떻든 아주 중요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기는 한데, 네. 뭐 어제 보셨지만 부산에만 신속항원 검사 4,000명 넘는 학생들이 양성이 나오기도 했고, 네. 또한 아이들 중심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더 훨씬 크게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 그리고 또한 고령층에서의 감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게 분명합니다. 다만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런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지켜나갈 거냐도 큰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등교 수업은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어른들이 조심해서 아이들이 감염되는 상황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진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표 시간 또
뭘 지켜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수표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기간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표일에도 가능한데 6시부터 7시 반 정도의 안에 예. 오셔가지고 투표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마스크 착용이랑 이런 부분 잘하고 또 거기까지 도착할 때 자차를 대중교통 이용하지 마시고 자차를 예.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공문도 왔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투표를 원하면 확진된 분들 투표 원하면 외출을 해서 투표할 수 있게끔까지 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안전한 것들 특히 본인 몸 상태가 괜찮아야 투표할 수 있으니까 숨차거나 그러는데 무리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투표하시고 마음 먹었으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혼자서 이동하시는 것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위생 잘해주시는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예, 바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된 공격으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한때 방사능 유출까지 우려됐지만 결국 러시아군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커다란 성광이 CCTV 화면을 채웁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가운데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원전은 새벽에 시작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한때 불까지 났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і обстрілів пожежа на атомній електростанції. Повторюю, в результаті обстрілів військами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в бік Запорізької АЕС виникла пожежа. 가동하지 않던 원자로 격실 하나도 훼손됐습니다. 원전 공격 소식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 메시지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Європа зараз повинна прокинутися. Горить найбільша атомна станція Європи. Прямо зараз російські танки розстрілюють атомні блоки. Це танки обладнані тепловізорами. Тобто вони знають, куди стріляють. Вони до цього готувал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신 러시아 대통령의 무도한 행동이 유럽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원전 주변의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공격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유럽 최대 원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원전 장악을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전략 자산을 장악함으로써 러시아군은 실리까지 함께 챙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이뤄낸 2차 평화회담 장소는 폴란드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 브레스트주입니다. 31년 전 소련 해체 합의가 이루어진 곳이라 양측과 남다른 인연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이 맞닿은 곳, 도도하게 흐르는 부크강이 양국의 천연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과 철조망이 이곳이 국경이며 함부로 건너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보는 이곳이 바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주입니다. 공교롭게도 199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도자들이 모여서 소련 해체를 결정했던 곳인데 31년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벨라루스가 중재 역할을 맡은 건데 다음 주 예정된 3차 협상도 벨라루스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Белорусская сторона не уходит о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как пытаются говорить некоторые источники. Мы готовы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решение. 이처럼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중재자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1994년부터 장기 집권한 루카센코 대통령은 난민 문제로 서방의 공격을 받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엄호를 받는 등 상부상조 관계입니다. 그런데 최근 루카센코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설명하다 러시아군이 몰도바로 향하는 붉은색 화살표가 있는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실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침공 목표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몰도바가 요구한 설명에는 자국 국방부가 잘못 전달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처럼 EU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고 친서방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의 야심이 몰도바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몰도바는 조지아와 함께 EU 가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인근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한 3년 전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빚어졌던 이 파동을 기억하시죠? 미국이 중국의 파이 회사에 아예 반도체 칩 공급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제재가 계속 가해집니다. 이때 미국이 사용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거래를 하더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조금이라도 사용됐다면 이건 미국 걸로 보고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 수출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7개 품목 50여 개 기술에 대한 러시아 수출입이 미국 상무부의 통제를 직접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지난달 24일 유럽연합과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 27개국의 5개 나라니까 32개국이죠.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통제 조치에서 면제해줬습니다. 미국 상무부한테 허락받지 말고 각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하고 동맹국인데 러시아 제재 동참이 늦어져서 그런 걸까? 왜 우리는 면제 대상에서 빠진 걸까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그 공장에 재료가 공급되는 것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심각하죠. 그런데 다행히 어제 미국과 합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면 면제 대상국의 한국도 늦었지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이것을 공식적으로 미국 관부에 게재를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신 한국이 국제사회와 똑같이 수출 통제를 철저히 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 상무부에 일일이 허가를 구하는 것하고 우리 정부가 직접 해주는 거하고는 불확실성이나 소요 기간 등에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늦어서 따로 면제 협상을 벌여야만 했을까? 그 고민이 길어졌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장이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데요. 가전 분야에서 다 1위들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러시아 1위입니다. 30%나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를 보면 러시아 수출 품목 중에 자동차의 비중이 25%, 44분의 1이나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공장이 없습니다. 또 볼보,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는요, 러시아 시장에서 별로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전쟁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7개만 딱 통제를 하고 끝나지만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제재가 강해지고 품목을 넓히다 보면은 결국 자동차, 기계, 전기 제품 등등 이런 것까지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는 세세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금융 지원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